BK 뉴스입니다. 천하의 어리석은 정책이다. 전 후생 노동상이자 전 도쿄도 지사인 마스조의 요이치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입국 제한에 대해 한 말입니다. 그는 일본 TB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현 사태의 확대 방지를 위한 대책본부 회합에서 한국,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 억제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했는데요. 해당 입국자들을 2주간 격리하거나 비자의 효력 정지, 항공기의 도착을 나리타 공항과 칸사이 공항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침을 포함시킨 것에 대하여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내에서의 경로 불명의 환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전략은 의미가 없으며 일본에는 이미 수천 명이 걸려 있을 것인데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뿐이다. 지금 우선해야 할 것은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지적한 바 있었는데 그는 방송을 통해 이 트윗의 진위에 대해 검사가 적은이 나오지 않았지만 수천 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을 막는다 해도 전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일본의 마이너스라 생각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방침은 앞뒤가 전혀 안 맞고 일관성 없이 뒤죽박죽이며 국제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다. 초기에 하지 않았다가 왜 지금 한 것인가 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일단 뭔가 방침을 내면 된다는 천하의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9일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리테라는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위원도 아베의 한국과 중국 입국 거부 방침을 비판하였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머리가 이상해졌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는 기사는 아베의 실전 만회와 정치적 어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 사태 선언을 향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아베가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사실상 전면 입국 거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크루즈선 관리를 소홀히 하고 검사 및 의료체제 정비 방치로 국내 확산을 시킨 것처럼 이제는 국내 거주자들 간의 확산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제 와서 한국과 중국의 입국을 거부하면 어쩌겠다는 것인가 라면서 그럴 여유가 있다면 치료체제 정비와 휴교에 따른 보상, 마스크 확보 등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 대책본부의 전문가 회의 멤버인 오시타니 히토시 교수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지금이 그런 일을 할 단계인가? 우선 국내 대책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의문을 표한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대책본부의 전문가의 말도 무시한 채 또 한 번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도발 카드를 선택한 아베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결정이 중국인의 입국만 거부하면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친아베 극우주의자들과의 관저 회식 자리 이후에 나온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전국 학교에 일제히 휴교 발표가 된 다음 날 아베는 전문가의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지도 않았으며 중국인에 대한 증오를 지저대고 있는 아마추어 우익 논객의 환심을 사는 데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비판하는 기사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한 국가의 총리라 생각되지 않는 행동이지만 설마 그 회식 자리에서 극우들의 주장에 아베가 설득되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냐며 기사는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사는 아베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극우 응원단들이 주장하는 배회주의 실현에 더 힘쓰는 이유는 아베가 자신의 지지 기반인 우파로부터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 상당히 조급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아베가 현재 긴급 사태 선포에 집착하는 것이며 그것이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거부 결정에도 영향을 준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아베는 제1차 집권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인 우파에 버려져 물러난 적이 있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우파들의 비판을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며 그래서 이번 제2차 집권에서 항상 중요한 결정 시에 꼭 이 극우 응원단의 눈치를 살피고 결정해왔으며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을 지키는 일보다 극우 세력들과 인터넷 여론만을 생각하는 총리가 바로 아베이며 외국인을 배척하자는 배외사상 구현은 현재 사태를 수습하는 데 전혀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내 우익들의 지지를 되찾기 위하여 현재 상황에 꼭 필요한 국내 검사 체제나 치료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져 대응을 한층 더 늦춰버릴 것이라며 이제 이 나라 일본은 사실상 우익에 납치되어 사로잡힌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기사에 의하면 한국은 하루에 10,000명 이상의 테스트가 가능한 국가이지만 일본은 사태 발발 이후 진행된 테스트의 총합이 겨우 2,684건이라고 하는데요. 적반하장의 국가답게 이번에도 역시 천하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올림픽에 눈이 멀어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 대해 오히려 한국이 강경한 조치를 취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 무슨 정신 나간 정책인지 모르겠는데요. 기사의 비판대로 이 모든 것은 극우 세력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에 눈이 멀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아베로 인해 벌어진 결과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듯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상황을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막 나스닥이 급락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페드에서 연준 의장이 이제 뭐 급하게 우리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뭔가 행동을 취할 것처럼 이야기해서 시장이 반전이 됐단 말이죠. 이 페드의 정책으로 이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될 텐데 그 향후 어떠한 정책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저는 이제 연준이 갖고 있는 그 카드는 모두 썼다고 봅니다. 현재.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게 한 6번 정도 내릴 수 있는 카드밖에 없거든요. 0%까지 내린다면. 근데 요번에 한 0.25%를 내리든지 아니면은 크게는 0.5%까지 내리게 되면 그 6번 카드 중에 2번 정도, 1번 정도나 아니면 2번 정도를 더 쓰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19가 그 팬데믹 상황으로 번지게 되면 그때는 패드가 지금까지 썼던 금리 정책은 그냥 쓸려 나가고 없는 거죠. 쓸려 나가고 없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그 상황이 끝나는 건 아니죠. 예,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패드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마이너스 3%가 또 뜬다라고 하게 되면 그 패드의 금리 정책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 시장에 던진 메시지, 우리가 움직일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데도 시장이 그거에 호응하면서 확 돌아서지 않는다면, 혹은 일시적으로 돌아섰다 하더라도 어떤 코로나19의 이게 악재가 더 다른 나라로 더 번지는 이런저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래서 그 말이 먹히지 않게 되면 이제 그땐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연준의 그 다음 대책들도 별로 먹힐 만한 게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연준에 이어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뭐 각 중앙은행들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정부에서 우리 뭐 추경 풀어놓은 것처럼 그 재정 정책을 통해서 막 그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의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막을 수 있는 거는 코로나19의 그 해결책, 그러니까 뭐 그 치료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그 확진자 수가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든다면 그러면 이제 괜찮아지는데, 뭐 지금 금리 정책을 쓴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들이 공장에 출근을 못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춘제가 끝나고 나서 95%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예년에 비해, 예년 같은 경우는.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30% 정도밖에 안 돌아왔고, 그리고 올해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우한 지역을 필두로 해가지고 거의 미세먼지가 이제 3월 달에 굉장히 찬거를 하는데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인데, 지금 완전히 병이 고쳐지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공장에 사람들을 더 불러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게 더 팬데믹으로 번지면 그러면 앞으로는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내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상황이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 그 코로나19가 잡히는 상황이 돼야지 확실하게 끝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이제 줄거나 사망자 수도 줄고 아니면 치료제가 개발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서 금리만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잡히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불안을 안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우리 한국만 해도 지금 뭐 확진자가 늘어나고 뭐 물론 조사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막 그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체감하는 게 장사들이 안 되잖아요. 경제도 어려워지고 기업들 뭐 지금 막 다 죽겠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다른 나라들도 다 연결이 될 거고 기업들이 다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가 잡혔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이미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매출이 확 떨어졌다든가 네. 뭐 적자가 늘어났다든가 그러면 코로나가 잡힌 이후에도 기업들의 어떤 이런 그 경쟁력이랄까요? 기업 부채라든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뭔가 다른 더 큰 문제를 터뜨릴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잡히면 그러면 특히나 전염병은 잡히는 순간 그 다음서부터 그 다음 분기에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냐면 주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좋게 변한다라는 거죠. 네, 이유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사스라든가 아니면 9.11 테러라든가 그 분기, 그러니까 한 분기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잡히는 상황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다음 분기에 그 전에 쓰지 못했던 소비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만 잡히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가는 이제 폭등할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우리 뭐 요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뭐 보복적 소비인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상황이 풀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이제까지 못 썼던 돈을 한 번에 다 쓰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의 데미지가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잡히기만 한다면 그 다음엔 별로 문제될 건 없다. 그렇죠. 전고점 뚫고 올라가죠. 특히나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의 경우도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 뭐 1,200원 돌파하고요. 환율이 막 들썩이고 있단 말이죠.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환율은 그러니까 뭐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도 99를 찍었다가 99에서 거의 99.99까지 찍었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98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그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는 달러는 앞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 뭐 원화 환율도 이제 달러원 환율도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돌발 악재가 생기면 다시 달러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저도 그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그 연준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봤던 게 그 기업체 자금 뭐죠? 그 레포 시장 금리 거기에서 그 기업체와 관련된 것들이 뭐 부도 스프레드가 막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스프레드가 그것 때문에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레포 같은 경우는 뭐 한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미국의 이제 셰일가스 업체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그 중국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그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앞으로 이제 소비를 좀 덜 할 거다. 그런 얘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 제일 위험한 게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셰일가스 업체들이 지금 거의 그 부채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정크본드 수준까지 이제 떨어진 상태인데, 요즘에 이제 46달러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채 위기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해지면 그 공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채들이 터지면서. 그래서 레포 금리가 그렇게까지 올라간 거는 그 셰일가스 업체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중국, 그러니까 그 유럽 시장에서 이제 도이체방크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중국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그 유럽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그 중국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단기 레포 시장이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는 그 미국의 이제 그 패드가 지금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양적 완화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코로나19가 안 좋아지면서 앞으로 더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터질 수 있죠. 그렇게 터지면 이제 공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방송들에서 여러 차례 그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체 그 파생 상품인 그 CLO에 대한 문제. 그게 예전에 그 뭐죠? 그 모기지 상품 가지고 했던 그 CDO하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정크본드 어디서 터지기 시작하면 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그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소비를 못하고 그다음에 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미국의 약한 고리가 터지면서 그 셰일가스 업체들이 부도나고, 그리고 이제 지방은행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면서 미국에서 이제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이제 터지면서 그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한번 삐끗하면 실수하면 아니면 먹히지 않으면 정말 벌어지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거를 당연히 페드도 알고 뭐 미국 정부를 포함한 모든 중앙은행들이 다 알겠죠. 각 나라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죽자 살자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냥 무조건 이거는 정말 괴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을 것이다라고 안심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래도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죠. 이렇게 좀 봐야 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상해에서 그 파생 상품이 얼마였었냐면 700조 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파생 상품, 그러니까 2016년도 기준으로 파생 상품이 어느 정도냐면 1200조 달러입니다. 더 늘었네요. 훨씬 더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터지면 그때보다도 훨씬 더 큰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커요. 네. 지금 그 당시는 더군다나 미국 그 재정도 좀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었고, 그렇죠?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폭도 컸었는데 지금은 많이 해가지고 좀 적잖아요. 그렇죠. 그 폭이. 그러니까 힘은 약해졌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막지 않을까요? 그 막으려고 해서 이제 되는 상황은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항상 그래서 계속해서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든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쳐주다 보면 돈을 지속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푸는데 그 양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근데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게 트리거가 돼서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금리를 더 낮춘다거나 아니면 양적 완화를 어마어마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상황 자체가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이제 풀리지 않는 거죠. 그때는 이제 공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정말 팬데믹 상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정말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금값도 정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금값에 대한 그 선호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안전자산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값은 오히려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금값은 오히려 떨어진 게 금값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좀 보기가 좀 힘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금값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실제로 이제 왜 올라가냐면 앞으로 미국이 패드에서 금리를 내릴 거다 라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 자산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금값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패드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금리를 안 내리겠다.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달러 자산이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을 지킨다는 얘기죠.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 금값이 반대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굉장히 크게 빠진 게, 주가도 빠지면서 금값도 같이 빠진 게, 달러 자산이 가치를 지키면 그때는 오히려 금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패드 의장이 금리를 내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금값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자산에 훼손이 있으면 금값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패드나 각 중앙 정부들은 재정을 풀든지,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든지 금리를 인하하든지라는 정책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금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파월 의장이 얘기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패드 의원이라든가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로버트 하이저 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아직은 금리를 내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 3% 이상이 2번 뜨는 바람에 패드에서 움직인 거죠.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내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금값이 다시 올라간 상태고, 실제로 이제 3월 18일 날 0.25% 정도는 이제 100% 내리고, 그 다음에 0.5%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금값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나리오대로, 그러니까 패드나 미국에서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키는 어떤 노력이 성공하지 않으면, 어쨌건 성공을 하기 위해서든 결과적으로 실패가 되든 지속적으로 재정을 푼다든가 양적 완화를 한다든가 금리 인하를 한다든가 시도는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시도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중국에 있는 상황들도 PMI 지수가 이제 35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는, PMI 지수가 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인데,
그 이제 뭐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공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 그 상황이 거의 공황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50 이하면 이제 안 좋은 상황인데 35까지 떨어졌으면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35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패드가 금리 정책을 펴가지고 그게 성공을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코로나19가 더 많은 이제 그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그 코로나19가 잡히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제조업까지도 같이 떨어졌을 때는 미국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정책을 다 쓴다 하더라도 공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금값이 뭐 그런 상황에서 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TLT보다는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세상을 보시면서 구독 버튼도 꼭 누르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일본이 사실상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자, 일본 정부는 3월 5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점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지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3월 9일부터 3월 말까지 2주간 격리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발급했던 그 비자 회록도 모두 정지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무비자 입국도 완전히 중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상 한국인의 일본에 입국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오는 그 비행기의 착륙지를 제한을 했습니다. 나리타와 간사이로 제한을 했습니다. 하네다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네다는 일본 거의 도심에 있죠. 그래서 그 착륙지도 제한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동안 오고 갔던 선박, 배도 전부 다 여객 운송을 중단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급기야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중국의 여행자들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대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여기에 들어오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한 폐렴 사태가 결국은 확대가 됐고, 지금 한국 전역에 이 확진자 숫자가 거의 지금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죠. 아직까지 그 기세가 꺾일 그러한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이 한국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한국인들이 많이 감염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들어오면은 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한국을 굉장히 그러한 위험 국가로 보고 코리아 포비아, 공한증이죠. 한국을 멀리하는 그런 지금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급기야 일본이 이번에 이러한 한국인의 출입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전 세계 지금 3월 6일 현재 전 세계 100개의 국가들이 한국인들의 출입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또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국가면은 유엔 회원국이 지금 193개고 주권국가 195개니까요. 50%가 넘는 그러한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취하고 있다. 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 대응 실패, 그것은 세상에 수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치의 논리를 내세워서 여기에 서무당처럼 대응하다가 결국은 이러한 아주 국가적인 참화를 지금 불러왔다. 그리고 이번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 외교의 역량이라는 것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 하는 것도 이번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강경화 장관은 이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3월 5일 날 한국에 빗장을 거는 나라들이 급증한 데 대해 가지고 방역 능력이 없는 국가가 입국 금지라는 투박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선일보가 그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료 선진국인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자, 그동안 한국인들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던 호주도
바로 한국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 선진국인 일본, 호주 등이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함으로 해서 이 강경화 장관이 이야기하는 이런 주장이 완전히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이 장관이 말이죠, 다른 나라를 보고 방역 능력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도 아주 비외교적인 그런 언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100개국으로 늘어났다 하는 것이 지금 한국 외교,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지금 소외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또 이것은 한국 경제에도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뿐만이 아니고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도 그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가 되고 있죠. 일본이 지금 이렇게 3월 9일부터 격리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 일본에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게 되니까 여기 잠시 휴가를 왔던 지금 학생들,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회사원들이 바로 지금 표를 구해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갔고, 표가 없는 사람 지금 발을 동동동 지금 구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놓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대응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일본의 입국 거부는 비우호적인 외교 조치이다. 그렇게 하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한국 외교부가, 문재인 정부가 한국인들을 지금 이렇게 100개국이 이 출입을 막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약을 가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 강하게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 대해 가지고 이런 이 입국 제한 조치에 이렇게 강한 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일본이 처음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한국이 중국이 여행객들을 막지 않아 가지고 여기 대문을 활짝 열어 가지고 여기 들어와 가지고 그 우한 폐렴 사태가 커졌는데, 그 우한 지역만 일부만 봉쇄를 했죠. 커졌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되니까 중국이 우리를 역봉쇄를 했죠. 26개 성 중에서 14개 이상, 지금은 그보다 더 많아졌죠.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항의 한마디 못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리고 100개국한테는 지금 이렇게 이러한 수모를 지금 당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처참한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런 나라에 가게 되면 여러분 SNS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차가운 방에 음식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감옥 같은 그런 곳에서 2주간 있다가 그 비싼 비행기를 값을 들려가지고 오랜만에 열심히 일하다가 거기 가서 여행을 하거나 또 다른 비즈니스에 갔다가 말이죠. 그러한 곳에 있다가 온다고 하는 것이 한국인으로서는 얼마나 수모감을 느끼겠어요. 그게 다 누구 탓입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잘못해서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다른 나라에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이제 그냥 일본이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거기에 무슨 강경하게 무슨 대응을 하겠다? 이 강한 유감을 표하고 무슨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강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도 말이죠. 도대체가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지금 하나의 상황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이 세상일을 보시는 분들의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제 우리가 세상 읽기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그걸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실들을 깰 수 있는 실이 있어야 되겠다. 그 관점을 우리가 뭘 가지고 이걸 봐야 도대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건 역시 말이죠. 국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한국도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또 일본도 그걸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중국도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그렇게 해야만이 국가 이익이 일치하고 또 국가 이익이 일치하지 않고,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치할 경우에는 상호 협력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런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이런 감정적인 내용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한스 모겐스라고 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을 창시한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이론가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 국제정치에서 국가들이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지만은 전쟁을 막고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평화를 유지하고 우호적이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 국가의 국가 이익의 관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 내 국가 이익만 내세우는 게 아니고 상대방 국가 이익도 항상 고려를 하면서 그걸 어느 정도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극단적인 갈등을 막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선 이 일본이 이번에 한국 3월 9일부터 한국인만 아니고 이 중국인들도 입국을 금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한국은 지금 굉장히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개강된 반응을,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여기 있습니다. 반응이 말이죠. 굉장히 이 차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중국은 일본의 이런 조치를 이해한다 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한국처럼 무슨 뭐 거기에 강경하게 대응한다 이런 얘기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중국은 자기 자신들이 이런 조치를 이미 2월 말부터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도 중국을 따라하는 것이다. 자, 중국이 자기 스스로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외국에서 한국에서 오거나 또 감염이 많은 이란의 이런 국가들의 사람들은 전부 다 검사를 하고 격리를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도 그렇게 하는데 일본도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한다고 하면 그거 중국은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린 국가 이익이 일치가 상호보게 일치된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말이죠. 사전에 이미 정부가 조율을 마쳤다 하는 게 지금 여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이 조치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중국과 일본 정부가 조율은 마쳤지만은 한국은 그렇게 못했다. 이것도 이제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외교 전선에 굉장히 빨간 불이 들어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한국만 이상한 나라가 됐다. 한국만 이상한 나라가 됐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대한민국은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처리해 오지 않았다 하는 그런 지금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월 4일 날 우한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모두가 들어오는 걸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그걸 막고 중국에 지금 일본이 했던 것처럼 사전 양해를 구하고 통보를 하고 또 설득을 하고 이렇게 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한국이 이러한 확진자가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고 사망자 이렇게 많이 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100개국으로부터 이런 입국 금지 혹은 제한이라고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급기야는 일본으로부터도 이러한 입국 금지를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아베 총리도 일본 내에 퍼지고 있는 이 우한 폐렴 사태를 초기에 막는 데 실패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프린스호 거기에 요코하마에 있던 그 크루즈항에 3,700명이 있었는데 그 홍콩에서 한 사람이 타가지고 그 확진자가 그걸 퍼뜨렸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내리지 못하게 거기에 내부로 두니까 그 내부에 그냥 그게 전부 다 퍼져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 국내적으로 아베 총리의 초기 대응에 대한 실패, 그 비난이 쏟아지니까 급기야 이제 아베 총리도 뒤늦게 이런 이제 강경한 조치를 내놓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지금 이러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결국은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한국도 몽골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국가들처럼 국경을 철저하게
봉쇄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 국가 이익이라는 관점을 놓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한국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다. 자,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야 된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 국가를 지금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남이 어려울 때 물론 여유가 있으면 도와야죠. 그러나 여유가 없으면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내가 여유가 없는데 남을 돕지 못한다. 그렇게 제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습니까? 비난을 받지 않아죠. 우리가 어릴 때 흔히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옆집에 있는 이 분이 어떤 사람한테 와가지고 저 어디 해외에 여행을 가자고 그러면은 그 제안을 받은 분이 지금 자식들도 공부를 시켜야 되고 여유가 없어서 그 여행을 같이 못 간다. 여유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하는데 그 제안을 한 사람이 기분이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남을 우리가 도우긴 도와야죠. 그러나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돕는 것이죠. 특히 국가의 관계에서는 국가의 지도자라는 것은 거기에 개인적인 도덕률을 적용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라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건강보다는 이 중국의 그 국가 이익을 우선시 했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문제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또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 가지고 과잉 반응을 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국가 이익이 아니고 또 감정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수미 일관되게 이걸 대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국민도 설득을 할 수 있고 다른 나라도 설득을 할 수 있다. 이런 지금 결론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외교에 완전 실패의 현주소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한일 간의 소통 채널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일이 이제 저질리고 나니까 그걸 여기 대사나 뭐 총괄 공사를 초치를 해가지고 말이죠. 공개적으로 그것도 제가 보기로는 비외교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일본이 무슨 어디 뭐 동네 북입니까? 기회만 되면 그냥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그냥 역이용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우선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이 뭔지를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정의를 하고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호주가 되었든 그 국가들과 이해관계 일치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가 이익에 대한 관념이 없는 것이죠. 그걸 정의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 이걸 우리가 국가 운영에 무능이라고 할까요? 무능이 드러나고 있고 문재인 정부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력의 수준도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지금 위기 국면이 처하게 되면은 그걸 처리해 나가기는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이 키신저가 국가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했던 것처럼 이 정책이라는 것은 주어진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죠. 주어진 문제를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위험 부담을 안고 내리는 결정이 바로 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한 폐렴 사태가 발생했다. 그게 주어진 문제죠. 그럼 그건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이 코스트와 위험 부담과 또 긍정적인 면과 그리고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이런 범위를 생각을 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국가 이익에 대한 분명한 그 정의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정해져야 되고 수단에 대한 그것들이 정해져야 되고 그걸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또 국가적인 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도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일본에 이어서 호주에 이어서 미국도 결국은 우리 한국인들의 출입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 아닌가.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한국이 100개국 이상을 넘어서 엄청난
이러한 외교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충격은 장기간에 진행되면서 한국의 경제, 그리고 문화, 교류, 그리고 우리 국민의 위신, 여기에 아주 커다란 하나의 손상을 입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